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건설 경영 전략, 전략의 교실 제1장 승패를 가르는 리더십 전략과 제2장 전황을 결정짓는 군사 전략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자는 36기 정재헌, 이정철, 이진모, 김성수 순입니다. 본 발표의 전략의 교시 저자인 스즈키 히로키는 수많은 기업의 전략 결정과 혁신을 돕는 비즈니스 전략 컨설턴트로 이 책에서는 동서고금의 주요 전략들을 소개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승패를 가르는 리더십 전략의 첫 번째는 선무의 역전 전략입니다. 먼저 중국의 기원전 춘추 전국 시대에 등장했던 손무는 손자병법이라는 전쟁 전략서를 남기게 됩니다. 당시 손무가 이끄는 3만의 오나라 군대는 20만 초나라를 상대로 연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손무의 두 가지 핵심 포인트 전략은 적의 우표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경쟁을 할 때에는 적이 힘들어지는 곳을 공격한다입니다. 적은 수의 오나라 군대는 초나라를 상대로 전면전보다는 끊임없이 진격과 퇴군을 반복하여 초나라 군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적을 유인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지쳐버린 적을 상대로 한 전쟁은 승리의 확률을 높여주게 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강점이 발현될 수 없는 곳에서 승부한다. 초나라 군대는 홈에서의 승부가 아닌 손무의 오나라 군대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싸우게 됨으로써 패배를 거듭하게 됩니다. 당시의 전쟁에서도 지형지물에 익숙한 홈그라운드에서의 전쟁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실제 설계사에서 하는 시공사와의 설계회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하게 되는 회의도 설계사무실에서 하게 되면 설계자의 의도를 시공사에게 쉽게 전달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설계 변경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즈니스 협의나 회의 시 상대방을 우리에게 익숙한 곳으로 끌어들여야 보다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손무의 역전 전략은 소가 대를 이기려면 전공법보다는 적의 우표를 찌르고 적의 빈틈을 찾아 공격하라는 허실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파 전략입니다. 기원전 356년에 출생한 알렉산더 대왕은 서양 문명 최고의 영웅으로 그가 정복한 영토는 지중해에서 인도양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의 동방원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크게 세 가지 돌파 전략으로 수많은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첫째, 정석과는 다른 별도의 접근법으로 공략하라입니다. 페르시아 해군을 상대할 때는 그들을 바다가 아닌 육지로 끌어들여 해군을 지상전원을 통해 격파한다는 전략을 세웠고, 지중해의 도시 티루스를 공격할 때는 티루스에 이르는 1km를 제방을 쌓아 함락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상군 위주의 알렉산더 군대는 상대방의 장점과 겨루지 않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승리하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둘째, 부하에게 지속적으로 도전을 시키는 강한 리더십입니다. 알렉산더는 연전연승의 신화적인 존재로 대왕이라 불렸지만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하였습니다. 전장에서는 맨 앞에 나서는 솔선수범으로 부하들과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이에 감화된 마케도니아군은 해이해지거나 자만하지 않고 행군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통치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의 연구입니다. 지중해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영토를 지배하게 되는 과정에서 알렉산더는 제휴관계를 통해 아군을 만들고 해방군을 자치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이처럼 정복지에 대해 차별 대우하지 않는 전략으로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돌파 전략은 현 시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매우 유효한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경쟁업체와 겨루고 사내에서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크고 작은 조직에서 리더들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전공법과는 다른 루트로 발주처를 공략하고 수주를 따내는 전략을 세워야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과는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직장이 단지 생계의 수단이 아닌 삶의 한 부분을 같이 하는 비전 공동체로 같이 나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그에 걸맞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때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무와 알렉산더의 역전 전략과 돌파 전략은 소가 대를 이기고 약함이 강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공법이나 정석보다는 변칙적이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파헤치고 본인의 강점을 최대화시킬 때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3장 생산력을 극대화시키는 효율화 전략. 낭비를 제거해 최대의 성과를 거두다. 효율화 전략. 프레더릭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 테일러는 베어링 공장에서 노동자의 작업 시간을 측정해 시간별 효율성을 분석하여 휴식 시간의 도입, 잡담을 금지시키기 위해 작업대의 간격을 넓게 배치, 반사속도 테스트야 실시와 성적에 따른 고용 조정, 생산량과 품질이 좋은 사람에게 급여 인상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노동자의 생산 효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 중 절반은 관리자가 부하 직원이 하는 일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말했으며 관찰과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끝없는 질문으로 생산 시스템을 개혁하다. 도요타 생산 방식. 도요타가 발견한 포드식 대량 생산의 함정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낭비, 인력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품종 소량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도요타는 포드의 대량 생산의 단점을 보완하고 도요타만의 새로운 생산 방식을 고안합니다. 1. Just in time. 다음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만 이전 공정에서 생산하여 재고를 최소화합니다. 2. 다품종과 저비용 생산을 동시에 실현. 기술 발전에 따른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신 기술에 맞춘 생산 방식을 채택합니다. 5Y. 5번에 걸쳐 왜라는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문제 원인의 근본을 찾아내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동화, 칸반 방식, 다기능공, 소수 인원화, 새로운 생산 시스템의 발명을 계속하여 세계 제1의 기업을 만들어낸 도요타입니다.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타임 베이스 경쟁. 시간이라는 경쟁 우위의 장점. 조지 스토크는 도요타의 생산 공정 혁신 분석을 통해 전체 공정의 5%만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머지 95%는 직접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있지 않음을 찾아냈습니다. 나머지 95%의 부가가치 생산에 쓰이지 않는 시간을 단축하면 2점으로 비용의 절감, 비용의 증가 없이도 제조 수량이 증가, 회전율 상승에 의해 재고 부담 감소, 특별 주문 상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 높은 이익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형적 타임베이스 경쟁 기업 아마존은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생산적인 시간을 제거하여 도서를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임베이스 경쟁 전략. 시간 단축 전략 적용 범위를 제조업 생산만이 아닌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생산적인 시간을 제거하고 소비자가 부가가치를 내는 시간에 편리하게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는 전략입니다. 제4장 조직의 한계를 깨는 실행력 강화 전략. 조직의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창조하라. 지식창조기업. 지식창조기업이 소개하는 1990년대 일본식 이노베이션으로 부활한 마쓰시다 전기, 현 파나소닉은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마스시다 전기는 1983년에 세 개의 사업부를 통합했고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며 이지 앤 리치라는 콘셉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홈 베이커 제품 개발에 고전하던 찰나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자가 직접 제빵 기술을 습득하고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암묵지를 체험으로 익히고 노하우를 새로운 제품에 반영하여 홈 베이커리를 완성합니다. 지식창조 기업에서 배울 수 있는 전략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1. 기업의 획기적인 방법, 발전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콘셉트의 창조 2. 체험을 바탕으로 한 논의의 진행 3.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촉진시켜주는 상징적 단어의 사용이 있습니다. 지식창조 기업은 단순히 어려운 과제를 팀원들이 팔짱 끼고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각 단계에서 효과적인 고리를 제시하고 그 고리로 팀이나 개인을 새로운 레일에 태워서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나 행동을 이끌어내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동기부여로 탁월한 실행력을 이끌어내라. 평범한 사람에게서 비범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비밀입니다. 생산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노동 조건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경영자의 배려입니다. 맥킨지 직원이었던 톰 피터스와 로버트 워터맨이 조사한 초우량 기업의 조건은 실행 중시, 고객에 대한 친화력, 자율성과 기업가 정신, 사람을 통한 생산성 향상, 명확한 가치 기준의 근거를 둔 실천, 핵심 사업에 집중, 단순한 조직과 같은 작은 본사, 엄격함과 온화함이 공존하는 회사입니다. 이 조건의 핵심을 정리하면 조직이 커져도 작은 조직이 갖는 민첩성을 유지한다.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8가지 특징이 성장의 원동력은 아니며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빠른 분야에는 8가지 특징도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전을 불러넣어 영속하는 기업을 만들어라. 짐 콜린스와 제리 포라스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쳤고 이 책에서는 비전 기업의 8가지 생존 법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피터스와 포라드는 포춘이 성장한 700개 회사 중 20개로 줄인 상위 회사의 특징을 철저하게 검증해냈는데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우량 기업에 대한 신화와 현실의 차이가 꽤 컸습니다. 이는 비전 기업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비전 기업이 시대를 뛰어넘기 위한 생존 법칙으로 기업 그 자체를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할 작품이라 생각하며 우리 회사는 특별한 회사라는 인식을 전 직원이 공유하게 하고 혁신과 비약적인 발전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제품에 집중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회사를 만드는 데에는 노력을 게을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회사를 만드는 것을 1순위에 놓고 조력하는 조직이야말로 영속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5장 뛰어난 성과를 내는 목표 달성 전략 5장은 뛰어난 성과를 내는 목표 전략입니다. 실행력 강화 전략이나 리더십 전략이 관리자 입장이라면 습관을 변화시키고 셀프 컨트롤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라는 전략 등은 개인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말하는 뛰어난 성과를 내는 목표 달성 전략에는 자기경영 전략과 열정 활용 전략 2가지가 있습니다. 습관의 변화로 성과를 극대화시켜라. 경영자로서 큰 족적을 남긴 피터 드러커는 경영자가 성과를 올리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재능, 그리고 개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터 드러커는 조직에 속해 있는 개인이 오히려 조직이라는 집단 안에서 일을 함으로써 성과가 가로막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조직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시간을 전부 타인에게 뺏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특별한 성과로 이어지는 일 대신에 일상 업무에 몰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직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재능이 발굴되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직이 개인의 성과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터 드러커는
먼저 자신이 어떤 것에 시간을 가장 많이 뺏기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사나 동료가 아닌 외부 세계 고객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조직이 하나의 부품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내버려 둔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성장이 멈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직이 시키는 업무만 따라서 한다면 개인의 성장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습관을 바꾸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셀프 컨트롤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 그만큼 인간에게는 잠재되어 있는 재능이 무궁무진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엘튼 메이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시카고 교에 위치한 호손 공장에서 한 실험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공장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의 조명을 한층 밝게 하자 작업 능률이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난 이유는 실험 참가자들인 공장 근로자들이 연구자가 자신들의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나 타인이 자신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무의식 중에 억누르고 있던 능력을 해방시킨다는 것이 실험 연구의 요지였습니다. 톰 피터스는 이런 호손 효과를 기대하며 조직의 구성원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혹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믿음보다 더 큰 자산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6장 승리를 가져오는 경쟁 전략 6장은 승리를 가져오는 경쟁 전략은 시장 경제에서 타 기업과의 경쟁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 제시입니다. 린체스터 전략은 과학적 모델로 열세를 극복하는 법을, 경쟁 우위 전략은 공격과 방어를 공략해 승리하는 방법을, 시장 창조 전략은 차별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재료, 최고의 요리사를 기용하면서도 싼 값에 최고의 요리를 제공해 경쟁의 상대를 없앤 경우가 바로 경쟁 우위 전략에 해당될 것입니다. 과학적 모델을 통해 열세를 극복하라. 우리는 싸움 전쟁에서는 항상 강자가 유리하고 항상 이길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란체서 법칙은 강자에게는 강자의 위치를 고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약자에게는 강자를 상대로 싸워 이기는 전략을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란체스의 법칙에 따르면 강자가 이길 수 있는 경우는 강자와 약자가 모두 동일한 장소, 동일한 무기, 동일한 방법으로 정면 대결을 벌였을 경우에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약자는 강자와 다른 장소, 다른 무기, 다른 방법으로 셋 모두를 달리하여 대결한다면 승리할 수 있고 이 셋 중 하나만 달리해도 해볼 만한 대결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1592년 한산도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크게 무찌른 이수신 장군의 한산대첩, 러일 전쟁 중이던 스시마섬 근해에서 도고 제독의 일본 연합함대와 러시아 발틱 함대 사이에서 벌어진 대한해협해전, 또 약자인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하였습니다. 란체스터 이론의 전략 개념만 확실히 파악하면 필승을 기약할 수는 없어도 질싸움은 피할 수 있고 강자는 강자대로 약자는 약자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격과 방어를 공략해 승리를 이끌어라. 마이클 포터는 산업의 경쟁 사항은 5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요인이란 신규 진입자의 위협, 산업 내의 경쟁, 대체품의 위험,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을 말합니다. 포터는 기업이 수립할 수 있는 수많은 전략 유행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본원적 전략으로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 전략 등 3가지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가 우위 전략은 한마디로 경쟁자보다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성을 누릴 수 있는 설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고 경험의 축적을 통해 원가 절감을 추구해야 하며 이익을 내기 어려운 거래를 회피하고 연구개발이나 서비스 등 원가를 최소화시키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차별화 전략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함으로써 경쟁자와 비교해 구매자에게 독특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집중 전략은 광범위하게 경쟁하는 경쟁자보다 좁은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임을 전제로 합니다. 신세계의 노브랜드의 브랜드화는 대표적인 경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의 가격 경쟁력 및 프리미엄을 갖춘 백화점, 슈퍼나 편의점의 직식성과 편의성에 대한 경쟁 전략으로 가성비 및 특정 업체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PB 상품을 개발하여 이마트의 이미지 및 매출 상승의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차별화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라. 기업은 더 많은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경쟁 시장이 아니라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전략은 산업혁명 이래로 기업들이 끊임없이 거듭해온 경쟁의 원리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고객이 모르는 전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장은 차별화 저비용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가치의 비약적 증진을 제공하는 시장으로 다른 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무경쟁 시장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의 치열한 경쟁 시장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시장, 곧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쿠팡은 기존 배송이란 경쟁 시장에서 로켓 배송이라는 전날 주문하면 다음날 도착을 보장하는 새로운 전략 및 신선식품을 아침 7시까지 배송해주는 로켓 프레시를 추가해 매력적인 서비스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전략의 입안은 현실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강한 제약을 받게 된다. 윌리엄스 머레이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 자신이 속한 환경과 주변인, 조직,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프라는 스포츠를 비교하겠습니다. 골프를 칠 때에는 골프를 칠 수 있는 채가 들어있는 장비와 골프공, 골프웨어, 그리고 필드라는 장소, 이게 구성이 돼야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만큼의 연습을 했냐, 이게 중요하다 생각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희가 필드에 나갈 때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날의 날씨, 풍량, 필드의 잔디 상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연습과 연습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어떠한 경계선과 틀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 경계와 틀을 뚫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노력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나치에 대한 접근 방법을 왜곡시킨 과거의 경험. 역사란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 현재에 노력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배운 역사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수많은 질문을 받고 시험지에 문제도 나옵니다. 조상의 발자취, 조상의 유물, 조상이 기록한 책 등등. 정의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 현재에 노력한다. 이 문구가 좋아 저는 이 정의를 좋아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협상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동맹국으로부터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식민지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풍부하여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쟁 방식인 많은 물자와 많은 인원이 있는 나라가 승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승리하였습니다. 이후 독일은 베를린 위세의 왕정이 무너지고 범게르만주의라는 민족주의가 팽배하면서 히틀러라는 독재자 밑에 똘똘 뭉쳐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고 이 성장한 독일은 자신을 얕잡아보는 영국으로부터 공격을 하여 런던 폭격이라는 크나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영국은 자신이 한번 이겼던 독일을 얕잡아보고 무시함으로써
크게 당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 이긴 상대, 또 한 번 얕잡은 상대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얼마큼 성장하는지, 또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상대가 있어야 나 또한 발전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예가 되겠으며, 또한 한 번 적은 영원한 적이 아니라는 예나 지금이나 함께하는 진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답은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략을 쌓고 경험을 더 쌓아 상대가 발전할 때 나 또한 한층 더 성장하는 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 교훈은 정말로 올바른 것인가? 보다 상위의 전략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 저는 근본 WBC에 참석한 우리나라 야구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야구팀은 우리나라 현재 야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야구는 수비 위주로 할 때는 투수와 포수, 내야진들이, 공격을 위주로 할 때는 타자들이, 그리고 공을 치고 나갔을 땐 주자들이 점수를 내야 이기는 경기입니다. 투타가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야구팀을 보면 우리나라 현 야구의 현황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프로야구의 모든 투수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외국인 투수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토종 투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대회에 나갔을 때 국가를 대표로 뛰었을 때에는 국내 투수가 부족하여 지금의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강철 감독은 시합 전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 상황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신이 속한 팀이나 자신의 상황만 이해할 뿐이지 전체적인 대한민국 야구 현황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WBC 예선 탈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관한 예로 우리나라의 K문화를 이끄는 K-팝, K-푸드, K-컬처 등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K-팝의 가장 선봉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은 오랜 시간의 무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개인의 작곡 실력과 개개인의 춤 실력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 그들이 한국적인 걸 가장 많이 나타내고 가장 대중적인 걸 소화할 수 있는 그룹으로 만들어져 그 감동은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K푸드 또한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K푸드는 즉석이 아닙니다. 오래된 발효식品막걸리, 그리고 김장김치, 젓갈, 항상 노력과 환경, 그리고 사람의 손맛,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노력의 산물입니다. 또한 K컬처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지만 끝까지 노력하고 문화의 어떠한 순수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외국인들이 이해하고 있고 우리의 자손들 또한 이해하며 계승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K-팝이, K-푸드가, K-컬처가 계속 이어지고 더 나가려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것을 다 이해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안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위의 전략 과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적으로 현실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몰락은 올바른 문화를 받는 데서 싹튼다.
이 책의 사례를 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휘체계에 잘 따르는 수동적인 사고를 가진 프랑스군과 자신이 먼저 지형 지물을 확인하고 군대를 이끄는 능동적인 사고를 가진 독일군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상황을 모르는 지휘부가 내리는 지시를 따르며 전쟁하는 프랑스군은 현장 파악을 다 끝내고 거기에 땅에 적응하며 싸우는 독일군에게 패한 사건입니다. 능동적인 사고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계획으로 옮기고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가 실패든 성공이든 자신에게 고스란히 경험치가 되어 남습니다. 수동적인 사고는 윗사람이 어떠한 명령이나 주변의 명령에 따르는 것 뿐입니다. 자신이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한 결정 능력도 떨어질 뿐더러 자신 스스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이 움직이거나 조직의 수장이 발전해야 발전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능동적 사고로 살 것이냐, 수동적 사고로 살 것이냐, 이것은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일방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 이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올바른 문화는 생각을 하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그 영향력에 의해서 사람이 따르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자신의 가진 생각을 강요한다면 이 또한 몰락으로 가는 그릇된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나치와 일본군의 공통적인 패배 요인.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의 강화 단결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조직을 제외한 모두를 적으로 만든다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치즘이라는 범게르만주의를 내세운 독일의 경우와 군국주의라는 천황을 앞세운 일본의 제국주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범게르만주의를 내세워 자국민들을 단결하고 그 단결 힘을 외부로 쏟고자 유럽의 여러 나라를 침공한 독일은 결국은 유럽연합군에 의하여 패배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군 또한 군국주의를 내세워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핍박합니다.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시한 나머지 멀리 태평양을 건너가 잠자는 사자인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는 일본의 패망으로 끝났습니다. 자신의 조직의 강화와 단결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처럼 강화된 조직도 오랜 시간의 전쟁과 오랜 시간의 희생을 요구하면 와해되기 마련입니다. 내부에 와해가 있다면 그 조직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조직을 많이 봅니다. 단적인 예로 어떠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조직이 거대해지고 좀 더 세부적인 조직을 가지면서 안에 있는 조직들 간에 파벌이 형성되고 그 파벌로 인해서 결국은 그 조직이 분당되거나 와해되는 걸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직과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과 다른 조직에 앞서 희생하고 봉사한다면 그 조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의 조직과 조직의 힘을 과시한다면 우리가 아는 세상의 변수는 언제나 그 뒤통수를 칠 겁니다. 일본군과 나치군의 공통적인 패배 요인은 자기 자신만을 추스렸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다문화 사회이고 다국적 사회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가지 않는다면 자신이
언젠가는 고립되고 그 고립 속에서 무너질 거라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